자, 이번 시간 이제 민족문화 수호운동입니다. 그 348쪽이고요. 우리가 이제 문화편을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문화편. 일제강점기의 문화편입니다. 이제 문화편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그 다음 시간 해서 이제 광복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일제강점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민족교육 수호 활동인데요. 일본 놈들이요. 일단 그 민족교육 차별, 식민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일단 1910년대 일본 놈들은 제1차 교육령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1911년에 1차 교육령. 그래서 이제 교육령이라고 할게요.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령, 일본 놈들이 이제 식민교육하는 거지. 그래서 일본어 학습을 강요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일본어 학습 강요하고요. 보통학교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보통학교. 자, 이 보통학교는 6년제 보통학교를 이제 4년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4년제 보통학교 하면 우리가 이제 1차 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조선어 교육 뭐 이런 것들 다 축소시키고, 역사 뭐 이런 거 다 축소 금지시켜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당 규칙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1918년, 그래서 이제 한참 뒤인데, 아무튼 1차 때예요. 그래서 이 보통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일본 놈들이 식민교육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민족교육하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당에 대해서는 그 애들이 감시망이 좀 소홀했거든. 그러니까 이 서당을 개량해서 민족교육을 시켰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18년에 애들이 이제 서당 규칙을 만들어서 이 서당도 임가제에서 이제 허가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허가제로 바꿨다는 건 뭐예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920년대. 1920년대는 1922년이에요. 그래서 1922년에 애들이 2차로 수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육령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 이런 거는 이제 배워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뭡니까? 보통 기만적인 그 문화 통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통학교가 4년제로 고쳤었잖아요. 이제 4년에서 다시 6년으로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6년제 보통학교라고 얘기하면 1920년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등보통학교 5년제 고등보통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고등보통학교 5년제 고등보통학교 딱 나오면 20년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들이 그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교육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시했죠? 그 경성제국 대학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30년대, 이제 1930년대로 갈게요. 1930년대 가면 이제 그 민족 말살 통치죠. 그래서 좀 암울해지는데, 일단 3차는 1938년이에요. 그래서 1938년에는 그 이놈들이 그 뭡니까? 그 총동원령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이제 그 뭡니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상소학교를 만드는데요. 심상소학교라는 단어가 아주 예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아무튼 이 보통학교하고 이 소학교를 합쳐서 통합시켜서 심상소학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그 고등보통학교 있었죠? 이것을 개편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소학교, 중학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그 국민학교령을 발표를 합니다. 국민학교령. 그래서 국민학교를 만들었어요. 국민학교라고 하면 한국신민학교예요. 한국신민학교. 그래서 1941년에 한국신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신민학교가 1996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그 국민학교 이거 일제 잔재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로 개편한 거죠. 그래서 저도 국민학교 나왔고,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들 그리고 삼촌들 다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국민학교가 지금 한국신민학교인데. 자, 4차. 그래서
1943년 4차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 아주 전쟁에 아주 애들이 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체제로 갑니다. 전시체제 관련된 교육 내용 들어가면 1940년대 4차로 보시면 되고요. 학도 근로령, 학도병 모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어, 그러니까 우리 국어, 국사, 지리 이런 것들 다 과목 자체가 없어져요. 폐지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식민 교육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교육령을 사료로 줘요. 사료로 준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일종의 법이 적용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4년제 보통학교로 시행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뭐 풀라는 거예요? 1910년대 헌병 무단통치 풀어라 이런 얘기고 고등보통학교 나오면 이건 뭐예요? 1920년대 문화통치, 기반적 문화통치 때를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책으로는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349쪽에 국어 연구 활동으로 들어갈게요. 국어. 이제 국어로 한번 봅시다. 국어. 여러분들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국어학자, 국사학자라고 얘기하면 아니 뭐 언제나 있었으니까 그냥 국어, 국사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보세요. 국어와 국사를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놈들은 이때 뭡니까? 이때 민족 말살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민족 말살. 다시 얘기해서 우리 민족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없으니까 우리 민족은 일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이 없는데 이걸 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죽일 놈들이죠. 일본 놈들이 할 때. 그러니까 국어학자, 국사학자들은 일제강점기 때는 목숨을 내놓고 국어를 보호하고 그리고 국사를 보호했던 독립운동 가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국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우리가 이제 근대사 편에서 국어 최초의 국어기관 국문연구소를 배웠어요. 국문연구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시경, 유길준, 지석영 이분들이 이제 국어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921년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조선어 연구회가 이를 계승해서 발전해서 개편한 것이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한글날을 제정합니다. 한글날. 그래서 이른바 각야날이라고 하는데 한글날을 또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잡지 한글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잡지 한글날 나오면 조선어 연구회에서 했다라고 보시고요. 1931년에는 이 조선어 연구회가 또 확대 발전을 하죠. 그래서 조선어학회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이 조선어학회는 또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학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한 몸이라 보시고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표준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표준어를 제정했어요. 표준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준어를 제정하고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 자, 이것을 편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찬하는 과정에서요. 일본 놈들이 이걸 가지고 이것들 봐라. 뭐 우리말 뭐 그러면 국어를 한다고 조선어 사전을 만들겠다고 이 정신 나간 놈들이네. 왜요? 폐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민족 말살인데 거기에 반대적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죽여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요 1942년에 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만드는데요. 이것들 봐라. 이거 치안을 유지하는데 방해해. 우리가 치안할 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적용해가지고요. 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었던 그 어문학자들을 싹 다 체포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고문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윤재, 한징 이분들은 이제 옥사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고 완성은 하지 못한 거예요.
완성은 하지 못하고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어학회의 활동도 1931년에서 42년까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체크하실 거는 양가로 이번에 국어연구와 한글 보급에서 기억본 동그라미 2번에 기억본 조선어 연구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글날 그리고 잡지 한글 발행 그리고 니은본에 조선어학회 맨 끝에 보시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을 했고요. 우리만 근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으나 착수했으나 성공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우리 민족을 탄압할 때 국어 탄압할 때 어떻게 했느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탄압을 했었다라는 거. 죄송한데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들을 또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역사학자. 이 역사는 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고.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그 역사학자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체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그 책에서 보시면 그렇죠. 348쪽으로 잠깐 한번 들어갈게요. 이 일본 놈들이 한국사 왜곡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일본 놈들의 당시에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 머리 좋은 교수들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내요. 그래서 총독부에서 뭘 만드냐면 그 조선사 편수회를 만듭니다. 조선사 편수회라고 1925년에 어떤 그 단체를 만드는데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자들 그래서 이제 친일파 학자들 모아가지고 싹 놓고 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역사 문서들 싹 다 그 수집을 한 다음에 요거 수정해라고 하는 거죠. 수정 왜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 놈들이 그래서 왜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한일합방이라는 거 그렇죠? 한일합방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수정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래서 이거 막 그 단어 하나하나 다 수정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데 그 왜곡에 맞서서 절대 이것은 우리 역사가 아니다. 우리 역사는 이런 것이다. 라는 민족계열의 학자들이 출연을 하는데 그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이제 민족사학의 전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민족사학의 전개, 민족주의 학자들, 민족주의계 사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그 책에서 보시면 이제 박은식 선생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박은식 선생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박은식. 자, 박은식 선생은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혼으로 봤습니다. 이른바 혼사상인데, 우리 역사는 혼이다라는 거죠. 역사가 없으면 민족의 혼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시고, 한국통사를 저술을 냈다라는 거죠. 한국통사. 그래서 한국통사의 내용이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나라는 형이나 역사는 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한국통사예요. 어차피 정리를 또 할 거예요. 원체 중요하니까. 그리고 한국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피로써 쓴 그렇죠. 지열사를 저술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일단 자 그리고 신채호 선생이 또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 단재 신채호는 예전의 신라의 화랑도 사상 있죠. 화랑도의 난가 사상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상고사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 그래서 조선상고사는 시험 문제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상고사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하는데 아는 나 아자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아는 비 내가 아닌 거. 그러니까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투쟁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민족과 이 민족의 투쟁이 역사인 것이다 라고 저술을 하신 것이 조선상고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 신채호의 난가사상. 자, 정인보 선생이 있어요. 정인보 선생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얼로 봤습니다. 얼.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얼이다. 이른바 얼사상인데요. 자, 조선사 연구를 저술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민족이 그 뭐 친일파가 됐다 그러면 뭐 민족의 국사가 없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냐? 민족의 얼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하죠. 얼 빠진 놈아 이렇게 얘기한 게 이 그 얼사상입니다. 얼사상. 그래서 5천년간 조선의 얼을 저술하셨고 게재했고 문일평은 이제 우리의 민족의 역사는 마음이다라는 심사상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문일평 선생은 이제 심사상을 얘기하면서 이 우리 역사의 대중화를 시켜야 된다. 우리 역사의 대중화에 중점을 두신 분이 문일평 선생입니다. 자, 그리고 또 민족주의 사학의 또 하나의 조선학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학 운동. 역시 민족주의계인데요. 조선학 운동은 이 당시에 그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 있죠. 여유당 전서를 새로 간행하는 계기, 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실학에서 역사를 찾아야겠구나라는 실학에서 자주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조선학 운동이라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 전서의 간행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선학 운동이 전개되었다. 실학에서 자주적 근대 사상을 찾는 운동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양걸어서 한 번에 민족사학의 전개 동그라미 1번 민족주의 사학이죠. 원체 중요하니까 이렇게 또 한 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기억번 박은식 선생 민족정신을 조선 혼으로 강조를 했죠. 그래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을 했고요. 자, 그 구한 말에는 또 유교 구신론. 그 아래 보시면 혼사상 나오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는 가히 멸할 수 있지만 역사는 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개 나라는 형은 외형, 백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는 신이기 때문이다. 정신, 혼을 얘기하는 거지. 혼백을 중요시하신 분이 이제 박은식 선생이었다. 자, 니은번 신채호 선생인데요. 화랑도의 난가 사상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를 저술을 했고요. 난가 사상 사료에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땡땡땡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과 이 민족의 투쟁이었다라는 거지. 자, 디귿번에 정인보 선생이에요. 정인보 선생 조설어를 강조했던 얼사상. 5천년간 조선의 어를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조선사 연구를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 연구 조선사 연구 헷갈리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얼사상 어릿하는 사람을 보면 얼이 빠졌다고 하고 멍하니 앉은 사람은 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얼사상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료가 나오면 정인보 선생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리을번 문일평 선생입니다. 심사상. 그래서 역사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건데 자, 이제 암기해야죠. 박은식 혼사상. 그래서 이제 그 결혼 25주년이 은혼식이잖아. 그렇죠? 은혼식을 결혼식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죠. 신랑이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인얼이라고 외우시고 일심사상이라고 외우세요. 일심사상은 예전에 그 원효의 사상이잖아요. 원효는 뭐였어요? 불교의 대중화. 일심사상은 역사의 대중화. 와! 행복해라. 그렇죠? 창피해. 자, 미음번 조선학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인보, 안재홍 등이 여유당 전세 간행을 계기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민족 운동이었고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 사상을 찾으려고 했었던 운동이 조선학 운동이었다. 요즘은요 또 조선학 운동이 또 출제가 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자, 이제 사회 경제사학입니다. 사회경제사학. 자, 이 사회경제사학도 출제가 엄청 잘 되는데요. 일단 사회경제사학은 백남훈 선생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백남훈 선생은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인데요. 사회주의 사상가인데, 그 일본 놈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일본 놈들이 역사 왜곡을 할 때 한국사 왜곡에서 정체성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체성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니들은 뭐가 없냐면
봉건사가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중세 봉건사회가 저 유럽에서는 있었는데 니들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없는 이 불쌍한 민족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발전을 시켜주고 있는 것인데 니들이 이러면 돼? 라고 하면서 정체성론을 강조를 해요. 이게 이제 식민사관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백남훈 선생이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래, 세계사를 갖다 껴 넣었다 이거지.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계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인 마르크스 베버의 사상, 막스 베버의 사회주의 이론을 갖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백남훈의 사적 유물론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자, 원시 사회는 공산제입니다. 그렇죠? 공산제예요. 자, 그래서 그 고대 사회로 가면 이 계급이 생기죠. 그래서 계급 사회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세로 가면 니들이 얘기하는 무엇이 있느냐? 봉건주의가 있다라는 거죠. 봉건. 여러분, 봉건주의는 이런 겁니다. 영주가 있고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는 돈이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영주니까 그 동네를 지배하는 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땅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 기사는 뭐만 있어요? 힘이 있죠. 그런데 영주는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사와 영주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가 기사에게 그 땅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너도 여기에서 땅을 얼마간 내가 줄 테니까 그걸로 먹고 살고 그 지역을 일부 다스려라. 대신 너는 나한테 충성을 바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봉건주의입니다. 그래서 봉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세 봉건사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계약이죠. 쌍무적 계약 관계예요. 만약에 기사가 충성을 배반하면 이것도 뺏는 거지. 그럼 영주가 봉토를 뺏어요. 그럼 기사가 충성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쌍무적 계약 관계입니다. 둘이 다 얽히고 설키는 관계. 이것이 이제 중세 유럽의 사회였거든요. 근데 니들은 이런 나라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근대에 가면요, 자본주의가 판친다고 해요. 마르크스 베버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자, 근데 자본주의가 가고요. 이 자본주의의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는 공산주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미래에는 공산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사, 백남훈 선생이 한국사를 딱 접목시키는 거죠. 자, 보자. 이게 사회사다. 이게 세계사다라는 거죠. 일본 놈들 똑바로 들어. 자, 원시시대 우리 있었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원시시대 공산주의. 자, 고대 계급사회 삼국시대. 그렇죠? 똑같죠? 중세 봉건사회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여기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서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주고 요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기사와 영주의 관계에서 쌍무적 계약 관계로서 둘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돼요? 영주도 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고려 사회도 그랬고요. 조선도 그랬고, 봉건사회하고 뭐가 틀리냐? 조선시대 특히 반정. 그렇죠? 연산군이 잘못했다? 중종 반정에서 왕 끌어내고 새로운 왕을 올렸잖아요. 봉건사회하고 뭐가 틀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공신들에게 공신 책봉하고 자기 주고, 그렇죠? 그리고 봉토도 지급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있었다. 니들이 없었어도 있었고 발전되는 속도를 니들이 막은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근데도 역시 우리가 조선 후기에 가면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조선 후기에 가면 우리가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고, 개항 이후에 역시 평등 세상이 되면서 돈이 최고인 자본가 최고의 세상이 되었었고, 이렇게 됐는데 니들이 가로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도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병폐로 인해서 앞으로는 공산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백남훈 선생의 주장이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본의 정체성론, 그래서 일본의 식민사관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이 백남훈의 그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기억번에 백남훈의 사적 유물론이라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사적 유물론 그 아래 보시면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를 썼으니 이것이 백남은. 그래서 백남은 선생은 영양 니은번에 보시면 일제식민사관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비판하였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종교활동인데요. 자, 일제강점기 종교활동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양괄호 1번에 대종교예요. 나철 5기호가 단군신앙으로 대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그 맨 끝에 보면 중광단은 1911년에 만들어졌고 이 중광단이 확대 발전하면서 1919년에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으로 가는 것. 양괄호 2번에 원불교 박중빈인데 박중빈이 원불교를 제창을 하고요. 그 중간에 보면 실천, 강조, 근면, 절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원불교 같은 거는 이제 그 선택지로 잘 출연이 되고요. 양괄호 3번에 불교입니다. 조선 불교 유신을 조직했은 누구예요? 만해 한용운 선생이죠. 자, 그 한용운 선생의 그 날개에 보시면 총독부의 불교 탄압, 한용운을 비롯한 승려들은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예속시키려는 총독부의 정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찰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도 총독부가 집어삼키려고 했었거든요. 이 사찰령을 폐지해라.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것이 한용운 선생이 했던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조선 불교 유신회. 자, 양괄호 4번에 천도교예요. 그래서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로 개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천도교 이퀄 동학입니다. 제2의 3.1운동을 기획했어요. 60만세 운동이고요. 개벽, 어린이, 학생 이런 잡지들을 간행을 했으니 시험 문제를 또 잘 나옵니다. 양괄호 5번 이제 개신교지요. 그래서 일제가 안학 사건을 그 날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연루돼서 체포가 많이 돼서 피해를 입은 그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이제 탄압당하고요. 양괄호 6번에 이제 천주교인데 의민단을 조직합니다. 1919년에 의민단. 뭡니까? 그 대종교가 중강단이 있었다라고 하면 천주교는 의민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장투쟁이에요. 자, 그리고 잡지 경향을 출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학활동 2번에 문학과학예술활동인데 문학활동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문학활동도요. 우리가 이제 1910년대가 있어요. 1910년대, 1920년대. 1920년대는요. 초반하고 중반하고 난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1910년대는 이제 계몽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계몽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일본 애들한테 우리가 깨지면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해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문학이 이제 1910년대고 1920년대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왜 그렇죠? 자, 1920년대 같은 경우는 뭐가 출연을 해요? 민족주의계 플러스 사회주의계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나는 민족주의계 쪽이 가까워. 나는 사회주의에 동조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사회주의계야. 이런 문학들이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것이 1920년대예요. 1920년대 초반 동인지입니다. 그래서 동인지는 뭐냐면 뜻을 같이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뜻을 같이 하는 작가들이 모여서 조금씩 단편식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낸 잡지 형식으로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조, 폐허, 백조인데 창조는 이제 김동인, 그리고 폐허는 염상섭. 그렇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백조는 이상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개벽, 잡지. 이것은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천도교계 잡지다라고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까 천도교에서 개벽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1920년대 중반에 가면요. 엄청 복잡해져요. 자, 신경향파가 있는데 신경향파는 사회주의 문학입니다. 이 사회주의 문학으로서 카프를 결성하게 되는데 1925년에 카프예요. 그래서 이 카프는 사회주의 관련된 문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방문학. 사회주의는 아닌데 사회주의 쪽에 가까워라는 이제 그 작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동방문학이라고 하고요. 민족문학. 그래서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
이분들이 이제 민족문학 쪽에 가깝다라는 거죠. 1930년대 가면요,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일본 놈들이 아주 그냥 미친 짓을 많이 하죠. 그렇죠? 막 죽여버리고 대놓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도 미친 듯이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 자체에서도 저항 문학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놈들이 정신 나간 놈도 우리도 끝까지 저항할 거야, 이런 거죠. 1930년대 문학, 저항 문학, 시문, 그날이 오면 언제겠어요? 광복이 오면, 그렇죠? 이육사, 청포도. 이 이육사 선생은요, 조금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수번호 264번이에요. 이게 죄수번호예요? 수감번호? 이게 어떻게 수감번호예요?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지. 아무튼 이육사가 그 수감번호로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육사 선생은요, 1926년에 의열단에 가입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던 독립운동가고 민족 문학에도 힘을 썼던 분이 이육사 선생입니다.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지원을 했고, 거기에 연루돼서 수차례 옥고를 치르신 분이 이육사 선생. 윤동주의 서시. 자, 니은번. 친일 활동도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 1940년대, 그러니까 30년대 후반부터 친일로 돌아서는 작가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광수, 최남선, 그리고 노천명, 서정주. 이분들이 이제 친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광수는 날개 보세요. 최남선은 뭐라고 해요? 조선인이 일본화. 조선 사람이 빨리 일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광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내 자손의 일터는 일장기가 날리는 곳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 친일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일 활동을 했었던 이 문인들은요, 이 광복이 되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가 돼서 구속 수감이 되는데, 그때 가서 또 해드릴게요. 자, 351쪽입니다. 양괄호 2번의 과학활동인데요. 과학활동 동그라미 1번에 됐고, 2번 전조선 자전차 경기대회. 이건 뭐냐면 자전거 경기대회예요. 그래서 전국 자전거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엄복동. 그래서 1910년대는 자전거. 자, 1920년대 안창남 선생이 있습니다. 안창남은 이 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신 분이죠. 1921년에 일본에 가서 비행사를 취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알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우리나라 순방을 한번 해라.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돈을 대줄 테니까, 그래서 안창남이 동아일보의 그 후원을 받아서 고국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국 방문 비행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쑥 돌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에서 탈영을 해요. 일본에서 상황 봐서 탈영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당시 중국 상하이의 타이유안 교관학교의 교관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그 교관, 그 학교는 누가 있었냐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무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비행수를 계속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술훈련하고 훈련 중에 거기에서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안창남. 1920년대. 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그래서 송기정이 우승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죠. 왜 송기정만 기억합니까? 우리 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요, 1등과 3등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메달은 남승용, 그리고 금메달은 우리가 아는 송기정입니다. 그래서 1, 3등을 했다니까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자, 양괄호 3번의 예술활동. 그래서 얼마 전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남승용이. 자, 양괄호 3번의 예술활동. 그래서 영화 나온규의 아리랑. 그래서 1926년에 단성사에서 개봉을 한 무성영화고요. 연극은 이제 토월해. 그리고 미술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의 미술에서 나혜석. 그래서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예요. 그리고 이중섭의 소.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문화재 수호운동인데 간송 전연필 선생이에요. 이 전연필 선생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문화재 지킴이지요. 문화재 수호운동 전영필 선생인데 호가 간송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북동에 간송미술관이 있죠. 이 전영필 선생은 그 일제강점기에 대단한 부호였습니다. 부자였단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일본 놈들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 그 문화재를 다 얘들이 약탈을 했잖아요. 문화재 약탈을 해서 경매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자라든가 청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 청자 우리가 고려시대 때 공부했었어요. 청자상감 운항문이 매병 청자, 그렇죠. 고려청자 이런 것도 경매에 붙였어. 그때 이제 전영필 선생이 그 하인들을 시켜서 야, 요것 좀 사와. 마님 돈이 야. 자, 그래서 집을 팔게 했어요. 그래서 집 문서 던져주고 집 문서 던져서 그걸 가지고 가서 사오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불상들도 막 하면 그걸 가지고 집 한 채 팔고 저쪽 집 팔고, 야 방도 한 칸 팔아서 그 미술품 사오고, 자 이거 집 사, 그래가지고 집을 통째로 이렇게 엄청난 부호였는데 자신의 재산을 경매에 붙인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다 사들였고요. 이때 그 훈민정음 요것도 이제 사들이고 그러신 분이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간송 전영필 선생. 그래서 나중에 그 뭡니까 우리 우리 대한민국 그 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에 그 공화국이 있죠. 공화국 수립이 되고 공화국에서 이제 전개가 될 때 훈장을 받으시는 분이 간송 전영필 선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래요. 그렇죠? 훈장만 받고 끝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그럼 누가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따로 뭔가 특별한 대우, 예우를 해줘야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문화재가 우리 교과서에 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이런 활동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본 교과서에서 따와야 돼요. 그 사진도 뭐 저작권료 주고 우리가 사와야 돼. 이 말이 안 될 뻔했던 일이 발생할 뻔했던 것이, 그렇죠? 그것을 막으신 분이 대단하신 분 간송 전영필 선생입니다. 자, 우리는 페이지가 이제 356쪽으로 가볼게요. 356쪽 무장 독립투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서글픈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두드러 맞고 일본 놈들이 하면 계속 억눌리고 억압받고 이런 것만 막 하니까 일제강점기는 다 안 좋은 것이고, 우리는 그냥 약소국으로서 계속 두드러 맞고 그냥 피해만 입은 민족이라고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딱 특이하게도 따로 편제를 했어요. 그래서 무장독립투쟁은 단원을 따로 해서 5장으로, 그렇죠? 356쪽에 무장독립투쟁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 일제강점기 하면 안 좋은 역사만 기억하고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았다 이것만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쯤 되면 그 방학하고요, 이쯤 되면 기말고사 보고 뭐 중간고사 보고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흐름이 끊겨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되면 우리가 군대가 있었어? 우리가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한쪽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랬을 때 우리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은 군대를 양성해서요 일본의 상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기로 했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역사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56쪽이죠. 자, 무장 독립전쟁의 준비예요. 자, 1번 국내 무장 항일 투쟁입니다. 그래서 양과로 2번에 3.1운동 이후에 천마산대 그리고 보합단 9월대 이렇게 이제 황해도, 의주 이런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내면 좀 너무 깊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애국지사들의 항일 의거가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의열단인데 이제부터 좀 할 맛이 나지요. 공부할 맛 나는 거예요. 자, 의열단이 출연을 했습니다. 1919년. 자, 김원봉 선생이
만주 길림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의열단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결성,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의 주도로 항일 비밀 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만주 길림에서 비밀로 비밀 결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5팍의 7가살입니다. 어렵죠? 5개의 기구를 파괴하고요. 7종류의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들의 활동 목표입니다.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5팍의 7가살은요. 왼쪽 날개에 있어요. 5팍에 조선 총독부 있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사,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조선 식산은행 이렇게 5개의 식민기구는 보이는 대로 싹 다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 7가살은요. 조선 총독 혹은 그 일본 고관이죠. 그리고 일본 수뇌부, 타이완 총독, 그리고 매국노, 친일파 거두, 그리고 반민족 토호,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 악덕지주 이런 애들, 그리고 적의 밀정, 앞잡이들, 요런 애들 7종류. 이런 애들 그냥 민족 반역자죠. 싹 다 처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목표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중이 직접 혁명을 통해서 일제를 타도하는 것. 그러니까 싹 다 때려 부시자는 거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조선 총독부, 경찰서, 동양척식회사, 식민기구를 파괴하고요. 그리고 친일파 처단하고 일제 관리를 처단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원봉 선생이 이런 엄청난 거사를 치르는데 이런 거사할 때 함부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에게 부탁을 해요. 선생 좀 부탁 좀 드리겠소? 라고 얘기하니까 옳소. 제가 써드릴게요. 무엇을요? 의열단 행동 강령을 주는데요. 그것이 이른바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조선혁명선언.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언은요.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다라는 거죠. 자, 조선혁명선언.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고 그 아래 보시면 끊임없는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강도, 일본 놈들 강도라고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통치를 타도하고 싹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벌써 신채호 선생도 사회주의구나. 그렇죠? 자, 1920년대 대표적 의열단 활동. 그래요. 자, 대표적 의열단 활동을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라는 거 안 좋은 겁니까? 사회주의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사회주의라는 그 이념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그렇습니까? 북한 놈들이 북한 정권에서 사회주의를 표방을 해가지고 사회주의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북한 사회주의예요? 아닙니다. 북한은 왕조 국가죠. 불법 왕조 통치 체제로 왕조 국가가 아니지 불법 통치 정권입니다. 그렇죠? 왕조 정권이에요. 그래서 싹 다 쓸어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 헌법 이념이에요. 북진 통일이 우리 헌법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왜 말씀드리는 건 알겠죠? 그렇죠?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회주의는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 홍길동전에 나오죠. 그 엄청난 나라, 그것이 사회주의죠. 우리 현 세상에 사회주의 국가는 있습니까? 있는데요. 어디? 중국이요? 사회주의 아닙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가장한 자본주의죠. 왜? 걔들도 무역하죠. 그러면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고 그럼 빈부의 격차가 없어야죠. 사회주의는요 실패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인데 이것은 실패했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만들 수가 없는 이상적인 국가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 이 사회주의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지 말고 일제강점기로 딱 가봅시다. 그러면 이 사회주의 국가는 엄청 좋죠. 이건 완전 이상적인 국가거든. 그런데 이 사회주의를 함에 있어서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응집력이잖아요. 단점이 뭐죠? 폭력을 수반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 일제강점기 기준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그 절반 이상이요. 사회주의 독립운동계 그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를 부정하고선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채호 선생 굉장히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그 독립운동가잖아요. 사회주의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렇죠? 이 당시의 사회주의는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무장투쟁 쪽으로 가자. 저는 이 당시에 조금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입장인데 민족주의계는 아무래도 그 외교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국제 열강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런 쪽이 이제 그 민족주의계라면 사회주의는 우리는 무조건 우리 힘으로 폭력을 수반한 암살과 폭동을 수반한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계는요 엄청 무섭죠.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총싸움을 하고 폭탄 투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열단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당시에 1920년대 초반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요. 혈혈단신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 1920년대 대표적 의열단 활동 거기에서 보시면 박지혁 부산경찰서, 김익상 1921년에 조선총독부에 투척했어요. 폭탄을 던져버렸다고. 김상옥 선생 그 1923년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어요. 경찰서에. 대단한 의사죠. 그렇죠? 그래서 김상옥 의사는 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콜록콜록하고 애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종로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였다니까. 그래가지고 총격전을 벌여서 서울을 산행을 해가지고 막 쫓기다가 1대 100이 넘는 싸움을 혼자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체포가 돼가지고 포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자결을 선택하신 분이 김상옥 의사예요. 김지섭 의사는 일본 도쿄 왕이 다니는 다리 이중교가 있는데 거기에다 폭탄을 던져버렸고,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여기에다 이제 폭탄을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1926년에. 그럼 지금 요걸 외워야 되는데 김익상 상이잖아요. 윗상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조선총독부 그렇게 외우고, 김상옥 감옥, 경찰서 감옥 그렇죠. 종로경찰서. 나석주 석주를 이름을 뒤집으면 주식회사. 그렇죠. 창피하다. 이렇게라도 외우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활동이 어디? 의열단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4번. 의열단의 변화인데 보세요. 1920년대 초반에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일본 놈들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만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김원봉 선생은 이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노선을 달리하자. 그러면서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잠깐 활동이 머뭇머뭇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우리도 조직화하자. 그래서 안 되겠다. 저놈들이 우리가 적당히 하면 조금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겠다. 우리 조직화해서 굉장히 그 큰 대부대를 조직해서 일본을 한 방에 무너뜨려야겠다. 이런 쪽으로 바뀌게 돼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의열단의 변화입니다. 표 밑에 있어요. 1920년대 후반부터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조직화. 일부 단원은 황푸군관학교. 그래서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금 있다가 이제 1930년대 들어가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듭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인데 이것은 이제 의열단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32년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 독립운동 장교를 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그 3년 뒤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을 하게 돼요. 그 이전에 민족혁명당 1935년에 의열단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규합을 해서 하나의 큰 조직체로 발전이 되는데 그게 1935년에 민족혁명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출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한 페이지만 넘어갈게요. 한인애국단을 볼게요. 한인애국단. 여러분, 한인애국단은요,
1931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조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이라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또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구가 속해 있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임시정부의 활동이 뜸해질 때 그때 김구 선생이 정말 힘드셨거든요. 왜냐면 그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범 김구 그 자서전 뭐죠? 백범일치. 백범일치에 보면 슬프다. 뭐 왜? 나는 지금 나 혼자 이 그 빈 건물에서 나 혼자 지키고 있다. 몇몇 되지도 않고 이것이 지금 무엇을 하는 일이냐 이렇게 이제 통감을 하세요. 통탄을 하시고 그래서 이때 이 임시정부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동을 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조직한 것이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결성, 김구가 중심이 돼서 상하이에서 조직합니다. 상하이도 기억하시고요. 임시정부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무력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봉창 의사. 자, 1932년 1월 달에 있는데요. 자, 이봉창 의사는 그 상인이었어요. 그 행상도 하고 뭐 일본에서 막 여기저기 물건 팔고 그리고 일본어가 유창했었고 이 김구가 이 이봉창 선생은 이봉창 의사는 그 일본 왕궁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의구심이 드는 거야. 이상한 거예요. 왜? 뭐가 이상하냐면 독립운동가들 저기에서 막 이렇게 폭탄 던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여기 일본 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왕의 행차가 굉장히 허술해요. 근데 이걸 아니 이거 폭탄 던지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여기 와서 안 오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계속 있었던 의봉창 의사는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뛰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 복장 자체가 조금 그랬어요. 그 일본 기모노식 그렇죠. 그 옷을 입고 그 딸깍이 이 신발 있죠. 일본식. 그러니까 이 복장 자체가 일본 사람이야. 그리고 말도 일본어가 유창하죠. 그러니까 이거 일본 첩자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체포하고 거기서 이제 뒷조사해 본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김구를 찾아갑니다. 김구 선생 찾아가서 내가 일본 왕을 죽여버리겠다. 나한테 폭탄을 주시오. 그러니까 줬어. 그러면서 이제 폭탄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이봉창 의가입니다.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던져버려요. 거기 숨어 있다가 일본 왕이 딱 하는데 마차 행렬 딱 올 때 거기에서 뛰어나가지고 폭탄을 탁 던졌는데 터졌어요. 빵! 근데 마차가 3칸이거든. 근데 땅 던졌는데 이쪽 칸이 아니라 터졌는데 그때 저기에서 딱 보니까 저쪽 칸이야. 그래서 하나를 더 던졌어요. 근데 그게 불발난 거지.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이봉창 의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쿠라다 문 앞에서 대기하고 계셨다. 그래서 사쿠라다 문 의거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모 사이트에서 사쿠라다 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식백과 거기에 사쿠라다 문 의거라고 고쳐져 있어요. 지금은 그때 얼마나 열받았는지 제가 아마 노량진에서 막 화를 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봉창 의거가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이걸 가지고 일본 놈들은 분개하죠. 이 쳐 죽일 놈들 오히려 탄압을 더 해야겠어. 아주 민족 말살을 더 해야겠어. 하지만 중국 언론에서요. 중국 언론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대서특필해요. 그래서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이 한국 청년 혼자 가가지고 일본 왕을 습격을 했는데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일면자 그날 신문 일면에다 대서특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건 또 뭐하는 놈들이야. 이것들 더 웃기는 놈들이야. 뭐 우리 왕을 못 죽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들 안 되겠구만. 그래서 얘들이 상하이를 쳐요. 일본 놈들이 상하이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침략해서 상하이를 점령해버려요. 이른바 상하이 사변이 터지는데 자, 그러면서 일본 놈들은 아주 신났죠. 와, 우리가 상하이 먹었다. 당시에 1931년은 이놈들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웠고 그 다음에 상하이를 점령을 한 거예요.
1932년에 상하이 사변을 터쳐버린 거죠. 중국에서는 진짜 이를 갈고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상하이 사변이 터졌었고요. 자, 이때 그 일본 놈들은 여기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야,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전승 축하연을 열어야지, 축하 공연을 열겠대요. 이때 윤봉길 의사가 뛰어가지요. 윤봉길 의사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1932년 4월 달에 있었는데 윤봉길 의사는 또 2명의 아들까지 있었어요. 처자식이 있었고 대단한 분인데 윤봉길 의사가 이제 김구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담당하겠소. 전승 축하연 여기에서 내가 아수라장을 만들겠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여기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죠. 그렇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렇죠? 눈물이 앞을 가리죠. 자, 저도 이제 그 부모된 입장으로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들 두고.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김구 선생이 이제 마중을 가죠. 식사 다 하고 이제 마중 가고 그래. 그 열심히 하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끌어안고 이제 회우하고 문을 딱 열어주는데 김구 선생이 시계가 보이잖아요. 딱 보니까 시계가 낡았어. 그러니까 윤봉길 선생이 내 시계랑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난 이렇게 비싼 시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이걸 바꾸는데 아니요. 저가 볼 시간은 2-3시간밖에 없습니다. 1시간 정도 남짓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구 선생이 그 차에 태우면서 윤봉길 의사가 차에 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데 지하에서 만납시다. 딱 그러죠. 그렇죠? 아무튼 김구 선생과 이 윤봉길 의사의 얘기는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좀 하고요. 자, 아무튼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이 일본 놈들이 상하이 공연하는데 이 상하이의 장소가 훈커우 공원입니다. 훈커우 공원. 여기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아주 신나가지고 애들이 막 즐겁다. 이 윤봉길 의사는 뭐 돌아버리죠. 이놈 새끼들. 근데 함부로 못 때리는 거예요. 왜 못 때리냐면 외국 사절단이 같이 있었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외국 사절단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국제 여론이 또 악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외교 노선도 독립운동도 잘못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인가 딱 그러는데 분명히 화창했거든. 그날이 화창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쫙 끼더니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쏟아지니까 남의 나라 축하잖아. 그러니까 외국 사절단이 짐 싸고 막 도망가는 거야. 가자 비 온다 막 그런. 얘들만 남았죠. 하늘이 도왔죠. 그렇죠? 그때 폭탄 던지고요.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사를 거사를 성공시켰던 이것이 이제 윤봉길 의거죠. 그래서 윤봉길 의거 이 거사가 끝났을 때 일본 놈들이 체포해서 윤봉길 의사를 구타하는데 또 말도 못하죠. 아무튼 이 엄청난 일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본 중국, 당시에 중국에서도요 독립운동이 한창이었단 말이죠. 이 중국의 독립운동 거의 뭐 천하통일을 했던 당이 있었는데 그것이 국민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비슷한 그 단체예요. 이 중국 국민당의 총통 장제스가 이 소식을 듣고요, 막 그냥 극찬을 아끼지 않죠. 중국 1억 명의 군대가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인 청년 혼자 가서 했다. 이런 일이 있었냐? 중국 60억 인구가 뭐 하지 못한 일을 이거 60만 대군 그리고 1억 인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이건 이제 6차 교과서하고 7차 교과서의 표현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틀리게 얘기하는 건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었어요. 선생님, 6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이 맞습니까? 아니면 1억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이 맞습니까? 제가 진짜 황당해가지고 그런 것을 질문을 하세요. 시험에 안 나와. 그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그냥 윤봉길 의사구나. 이렇게 이제 풀면 되는데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튼 중국 국민당 정부 총통 장제스가 극찬하고요. 야, 이 사람 누구냐? 윤봉길을 찾아봐라. 뒤에 누가 있느냐? 김구가 있어요. 김구 한인애국단? 이거 뭐야? 이건 어느 단체야? 봤더니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시에 상하이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그렇죠?
이 모습을 보고 중국 국민당 정부 장제스는요.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얘들이 누구? 일본이 적이구나. 우리도 역시 일본이 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얘들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윤봉길 의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윤봉길 의거입니다. 전개 상하이 점령 기념식장 홍코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처단을 했고요. 니은번 영양에서 보시면 중국 국민당 정부가 중국 영토 내에서 부장독립 투쟁을 승인하는 등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한국인의 독립운동 의지를 천명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무장 독립투쟁 들어가겠습니다.